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2월 11일 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아침 준비한 뉴스 메뉴 소개해드립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정치행동그룹을 결성하고 나섰습니다. 초재선 의원 21명으로 구성된 더 좋은 미래라는 그룹입니다. 참여의원 다수가 선명성과 대여 강경투쟁을 주장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중대 기로에 선 모습입니다. 더 좋은 미래에 참여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을 오늘 이슈 탐험에서 연결하겠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특검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야권이 머리를 맞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결과물은 좀처럼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강한 어조로 연대와 공조를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을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기독권 언론이 감추는 세상, 조감 세상에서는 무려 3년째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전국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 관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부터 훑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이며 망원시장에서 우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정래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시장 근처에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은 5번이나 영업을 중단하고 천막 농성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탰고 주민들도 서명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1일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을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참여연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2-723-5300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예, 대한민국에서 매일 가장 많은 신문 기사를 읽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민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빠르게 늙어갑니다. 예.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 몸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스트레스에다 소산입니다. 예. 비만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도 한겨레 일면 기사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김용판 재판에 여당 실세와의 통화 증거를 내지 않았다. 이겁니다.
좀 더 부연을 해보죠. 예. 최동욱 찍어내기 이후에 검찰이 이번 김용판 재판에 국정원과 여당 실세 사이에 통화 증거를 내지 않았다. 이겁니다. 뭐 대략 감이 오시죠? 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윤석열, 박형철 찍어내고 난 뒤 지금 수사팀이 새로 꾸려졌죠. 팀장은 이정희 검사. 자, 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2012년 12월 새누리당 핵심 실세 의원이 국정원 인사와 통화한 뒤 국정원 인사가 김용판 전 청장 쪽과 통화한 내역 등을 밝혀내고도 재판부의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사실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6월, 그러니까 윤석열 팀장 때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6월 국정원 사건 수사 발표 뒤 김용판 전 청장과 서울경찰청 수사라인 간부 등의 통화 내역을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새누리당 핵심 실세 의원이 국정원 인사에게, 국정원 인사가 김병천 서울경찰청 수사계장 또 김용판 전 청장에게 이런 식으로 통화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른바 이제 삼각 커넥션이 드러났다 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여당 국정원 김용판 예. 이 삼각 커넥션.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증거를 말이죠. 재판에 안 냈다는 겁니다. 한겨레가 확인해 봤더니 수사팀은 국정원 인사들과 서울경찰청 간부들 사이에 통화 내용만 제출했을 뿐 새누리당 핵심 실세들과의 통화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동욱 총장 때만 해도 특별수사팀이 법정에서 김용판의 범죄 동기를 설명하는 취지로 이 내용을 프리젠테이션하고 증거물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동욱이 퇴임한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통화 내역을 재판부에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공소유지를 해야 할 검찰이 김용판에 대해서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할 검찰이 최동욱 찍어내기 이후에 김용판에게 유리하게 재판에 임했다는 겁니다.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 현재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가 된 상태죠. 윤석열 수사팀장 체제는 완전히 해체됐다고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검찰 특별수사팀 과연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원세훈 재판도 남아있고 원세훈 재판의 재판장도 바로 얼마 전에 김용판 무죄 선고한 이범균 판사입니다. 자, 이미 걱정되는 징조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에 대선 정치 개입 관련 트위터글, 국정원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대선 정치 개입 관련 트위터글을 121만 건 혐의에 올렸다가 예. 78만 건으로 줄였지요. 자, 이와 관련한 기사가 한겨레 신문 또 경향신문 16면에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범죄 혐의 트위터글을 대폭 줄이는 3차 공소장 변경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안으로 변경된 공소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요, 더 이상 트위터 계정과 게시글을 축소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하지만 변호인은 줄어든 트위터 계정과 게시글도 국정원 직원들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이게 트위터 글이 국정원이 만든 것이다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논리가 무너지면은 공소사실 전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예. 이러다가 또 원세훈도 무죄로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검찰의 의지가 좀 중요해. 검찰의 보입니다. 의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검찰이 의지가 없어 보여서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이러니 그 무수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동욱 총장, 윤석열 팀장 찍어낸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예. 자, 국민일보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그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몽준 의원은 국회의원 가운데 최고의 주식 부자입니다. 1조 6천억 대의 그 주식을 갖고 있는데, 자, 이 사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은 본인과 가족의 주식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공직 취임 후 한 달 이내에 팔거나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한 다음 60일 이내에 그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정몽준 의원은 3천만 원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조 6천억 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현대중공업 주식이죠. 예. 자, 다만 그 주식을 백지 신탁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주식이다 이렇게 결정이 난다면은 그 주식을 보유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원구 교수는 현대중공업과 서울시장 업무 사이에 큰 연관성이 없어서 그 주식을 그냥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히려 정몽준 의원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예. 사리사욕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행정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건 그냥 아예 떼놓고 정몽준 의원을 지지하네요. 예. 자, 하지만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업무와 무관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이들도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조선 외에도 수많은 계열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몽준 의원 지금 서울시장 나가느냐 마느냐 가장 큰 고민거리가 저 갖고 있는 주식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염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 공직 출마를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 이런 분이 굳이 왜 출마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한겨레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기업으로 흐르는 나랏돈 그 기획 5번째인데요. 자, 세금 할인 혜택. 이게 정말 엄청나네요. 삼성의 세부담이요. 중소기업 수준이라고 합니다. 48만 개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16.8%입니다. 이 전체 기업의 평균이 16.8%인데 예. 그런데 여기서 중소기업은 13.3%, 삼성은 12.8%라는 겁니다. 삼성의 세부담이 중소기업보다도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효세율 기준으로죠. 실제 실효세율.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그런 비율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실효세율입니다. 자, 세금 할인 혜택. 이게 지금 엄청난 부자 기업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경제의 재벌 쏠림 현상이 심할 때 이런 일들이 가속화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2년 전부터 참여연대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없애거나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7%로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왜 대기업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세부담을 줄여주느냐? 그 돈이 많아지면은 좀 더 많이 뽑아라. 일자리 창출하라. 사회에 기여하라. 이런 건데 그렇게 줄여줬더니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투자 활성화 효과는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게 이렇게 세금 깎아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참여연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기사가 한겨레 사면에 있습니다. 자,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악덕 상습 체불 사업주 한 498명 됩니다. 예. 이 가운데 8명이 집행유예형을 포함한 징역형을 받았고요. 나머지 450명, 그러니까 98.4%가 벌금형이라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명단 공개 사업주 3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이 체불한 임금 총액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금액만 벌금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벌금 내고 체불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줘야 될 돈보다 벌금이 훨씬 작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조용기 목사에 대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어제 국민일보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예. 오늘 나왔습니다. 종교면 2개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조용기 목사 의혹 대부분 왜곡 과장. 그러면서 따옴표가 쳐집니다. 폭로 당사자들 책임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의 의혹을 제기했던 기도 모임 장로들, 이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를 음해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일보는 몰아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은 이 장로들이 조용기 목사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겨레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순복음교회 자체 조사도 조용기 일가 비리 절반은 사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예. 순복음교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도
이런 조용기 의혹의 절반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예. 이 두 신문이 이렇게 보도 방향이 판이하게 다른 이유는 뭐죠? 이게 국민일보는 완전히 조용기 목사가 무죄다. 전혀 잘못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만들잖아요. 자, 한겨레 기사를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도하느냐 보도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한겨레는 디테일하게 보도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용기 목사의 그 퇴임 이후의 활동을 위해 교회가 100% 출자한 사랑과 행복나눔재단, 이 운영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조용기 목사의 아들 조희준 씨 등 일가에 의해서 사유화돼서 운영되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장로들의 주장과 뭐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그런 진상조사 결과입니다. 예. 또 조용기 목사 일가의 교회 재정 횡령 의혹도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용기 목사가 총재로 있는 순복음선교회에 여의도 CCMM 빌딩 건축을 위한 그런 지출자금 1634억 가운데 991억 원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장로들도 정확하게 이 액수 맞췄습니다. 예. 또 진상조사위원회는 순복음선교회가 2000년 CCMM 빌딩 3계층을 조용기 목사의 삼남 조승재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감정가액보다 40억 원 낮은 돈에 양도하고 3년 뒤 다시 372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295억에 팔고 372억에 사들였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조용기 목사 일가에게 특혜를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간 이거 외에도 폭넓은 부정이 있었습니다. 이 진상조사위원회는 여러 의혹이 사실임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회에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몇 억도 아니고 몇백억 단위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교회 진상조사위원회는 언론사에다 보도자료를 어떻게 보냈느냐. 의혹 대부분은 오해이거나 과장이며 일부 관련이 있더라도 회복 가능한 부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밝혔다는 겁니다. 참 이건 다른 매체 보도를 보니까 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또 보도자를 보낸 바가 없다. 예.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럼 누가 보낸 건가요? 예. 그럼 뭐 교회에 물어보든지 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영훈 목사가 기가 막힙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뒤를 이어서 담임 목사인데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교회의 설립자이자 스승인 조용기 목사를 끝까지 잘 모시고 가겠다. 조용기 목사 일가의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영훈 목사는 스승을 잘 모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스승을 조사했다는 겁니까? 그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도 모임 장로들이 제기한 의혹과 대부분이 좀 숫자라든가 이런 게 좀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한 가지 의문인 게 이 예. 기도 모임 장로님들은 이런 의혹들을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과연 제기를 했을까?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게 수치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정도면은 이게 뭐 무슨 그냥 대충 그 육감으로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죠. 예. 자, 그리고 교회 내의 자료를 보지 않고는 예. 제기할 수 없었던 의혹이 아닌가. 자, 그런 이게 느낌입니다. 조용기 목사를 스승으로 모신다는 교회에서 조사한 내용도 조용기 목사와 각을 세우고 있는 반대파 장로들의 주장의 절반이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죠. 자, 이게 순복음교회 자체 조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은 이 조용기 일가의 비리가 절반만 사실이겠는가? 추가적으로 더 확인될 여지는 없겠는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립초등학교 학비 묻지마 인상 4년제 대학 등록금을 앞질렀다. 서울 지역 이야기입니다. 서울교육청의 2012-2013학년도 사립초등학교 교육비 현황에 따르면 39개 학교에 2013년도 평균 교육비가 연간 738만 9천 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4년제 사립대학 연간 등록금이 2012년 739만 원, 2013년 736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은 지난해 사립초등학교 교육비가 대학 등록금을 초월한 셈입니다. 자, 사립초등학교가 물가 상승률보다 최대 6배 가까이 교육비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이나 사립대학 같은 뭐 마땅한
인상제재 수단 이거 올리지 마 이렇게 예. 법으로 제도로 규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대학은 4년 다니는데 초등학교는 6년이기 때문에 이제 훨씬 많은 비용이 들겠군요. 그렇죠. 예. 조선일보 일면 머릿 기사가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사이드 톱이었는데요. 서울의 노령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한때 1100만 명 고지를 넘보던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서울의 이 등록 거주지 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가 998만 9,672명이라는 겁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1,014만 3,645명이 살고 있지만은 실제로 서울에 살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거주 불명 등록자 한 15만 명을 빼면은 예. 서울의 총 거주자 수가 998만 9,672명이라는 겁니다. 점점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주택 거래도 둔화될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일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살아난 주택 거래. 작년 1월에 비해서 서울의 주택 거래가 4배 늘었다.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규제 완화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기사 제목을 딱 접하면서 어떤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입니다. 보수 언론이 계속해서 집값 바닥쳤다. 곧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대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중앙일보는 이를 비웃듯이 오늘 관련한 기사를 또 사면에도 실었습니다. 집값 바닥쳤다. 1743가구 분양에 5만 명이 몰렸다. 금천구 롯데캐슬 이야기인데 모처럼 되살아나는 분양시장 이런 제목입니다. 예. 소비자가 똑똑하면 이 언론의 농간도 불가능하겠죠. 자, 조선일보 보도가 오늘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예. 뭐 꼭 보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김효진 PD는 보셨나? 맞습니다. 보셨어요? 예. 연애를 하니까. 예. 2030은 깔깔, 4050은 글성, 이 영화 수상한 비. 조선일보가 문화면도 아니고 말이죠. 사회면에 이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자, 지금 오늘 600만 명이 돌파한다. 라면서 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자, 전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변호인이요. 예전에 아바타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상 최대 관객 동원 기록을 한 아바타보다도 최근에 더 가파른 관객 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제 기준으로 해서 변호인 같은 경우 1130만 8672명입니다. 곧 아무래도 전체 기록을 깰 것 같은 그런 파죽지세입니다. 변호인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조선일보에서 변호인 다룬 기사. 네. 뭐 제가 본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네. 예. 뭐 문화면에 뭐 어떻게 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면에는 변호인에 대해서 소개할 만하죠. 사실 변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자, 그런데 이와간 조선일보는 변호인을 이런 식으로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자, 또 하나의 약속.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조선일보가 주목했느냐? 주목 안 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야말로 사회면에 나올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로맨틱 영화를 할 수 있는 수상한 그녀가 조선일보 사회면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네요. 예, 수상한 그녀. 수상한 편집. 예, 예. 수상한 조선일보의 의도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막간 퀴즈입니다.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어제 이런 말도 했더군요. 이 동물이 작은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동물이 무엇일까요? 1번 진돗개, 2번 닭, 3번 쥐, 4번 호랑이, 5번 거북이.
정답을 아는 분은 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두 분을 추첨해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국제뉴스 한반도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황준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 대사 예. 연세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예, 그레그 대사는 1989년부터 93년까지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 초기까지 예. 주한 미국 대사를 했었고 올해 87세 노인입니다. CIA 한국 지부장 출신이고 또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사람인데 미국 조야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이런 것들을 아주 강력히 지지하는 대표적인 대북한 대화론자입니다. 예. 어제 자기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NGO 태평양 세기연구소 대표단 4명하고 같이 전격적으로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관심이 이제 북한에 구금되어 있는 예. 케네스 배, 예. 이 사람을 좀 데려올 수 있느냐,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케네스 배 석방 때문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기싸움을 계속 해왔고 또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대북 인권 특사의 방북이 어제 두 번째로 무산됐었는데 예.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레그 전 대사가 평양에 들어가면서 케네스 배를 데려올 수 있느냐 여기에 우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레그 전 대사만큼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또 대접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케네스 배를 석방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그레그 대사가 미국 정부 대표 자격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뭐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 무게감 있는 인물이 평양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예. 그레그 전 대사 어떤 인물입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CIA 한국 지부장을 했었고 주한 미국 대사로 오기 전 1980년대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멤버를 지냈던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진짜 보수가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예.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북한하고 대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에 워싱턴에서 그레그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본인의 구실이 있다면 다하겠다는 자세였다라고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설명했습니다. 예. 그레그 전 대사하고 같이 북한에 들어간 사람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피트 매클로스키 전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1972년에 아주 오래전인데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었던 아주 저명한 정치인인데 미국에서는 뭐 당연히 미국 안에서는 그레그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영향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었고 또 반전운동, 인권 변호사 이런 것들을 했는데 무엇보다 한국 전쟁 때 있었던 미군의 노근리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조사반의 자문위원을 하면서 학살의 진실을 밝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공로로 2010년에 노근리 평화상 인권 부문상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그 노근리 유가족들이 주는 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정말로 노력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클로스키는 닉슨 전 대통령이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했던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하고 관계 개선에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촉구해 왔습니다. 예, 한마디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의 원로들이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조야에서는 현역 정치인들이나 뭐 현역 관료들이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아주 초보적인 얘기도 못할 만큼 북한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평생 마지막으로 기여하고 싶은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케네스 배 석방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걸 계기로 어떤 정세가 펼쳐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김관진 국방장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면은 일본의 동맹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주변국들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일본의 자위대가 힘을 합쳐서 거기에 대응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베 정권이 올해 상반기 안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한반도 분쟁에 일본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고 또 한국군이 미일 동맹군의 하위 체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김관진 국방장관이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집단적 자위권 추진 문제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말을 한 게 김관진 국방장관이 처음이 아니죠? 예, 작년 10월에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말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때 김장수 실장이 미국에 갔었는데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 국가로서의 권리로 우리가 용인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고 일본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비슷한 말을 했으니까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베 정권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고 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뭐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한다 이런 말을 못할 망정 굳이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놔야 되는지 그런 정무 감각, 외교 감각 이런 것들이 좀 한심스럽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 어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죠. 예, 일본 국회 중의원 답변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고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무기와 탄약이 운송되고 있을 때 그거를 저지하지 않아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 국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입에 올린 것은 처음인데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고만 하면 뭐든지 통하는 그런 일본의 분위기를 적극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때문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곧 한반도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뜻이라서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예,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민주당 내 개혁적 성향의 시민사회 출신 및 486 초재선 그룹이 주도한 당내 조직 더 좋은 미래가 오늘 오전에 출범합니다. 탈개파 그리고 중장기 혁신 과제 수행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에 불거진 당내 갈등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란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더 좋은 미래에 참여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전으로 출범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좋은 미래 어떤 모임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진보개혁 성향의 탈개파 혁신 모임이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체성으로 보면 이제 시민사회 블록, 시민사회에서 저희 민주당에 지난번 통합 때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예. 이분들이 진보개혁 성향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또 우리 당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 개파 갈등 문제, 또 정치 혁신 문제 등에 상당한 역할을 하자. 이제 이렇게 취지가 모여져서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진보 개혁 성향의 이제 탈개파 혁신 그룹 또는 뭐 정치 행동 그룹이다 이렇게 좀 수식어를 붙여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향하는 바는 크게 보면 진보 개혁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는 저희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개파적 움직임을 좀 극복해보자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과제가 있고요. 예. 또 그동안 정치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은 현장 속으로 가자 우리는 그리고 좀 더 실천적인 그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초재선 21분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분들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가장 주축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김기식 의원, 예. 또 여성단체에서 활동하셨던 남윤인순 의원, YMCA 출신의 이하경 의원, 뭐 한국청년연합 출신의 박홍근 의원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그런 개혁 성향의 시민사회 출신의 의원들이 제일 많고요. 예. 그 다음이 이제 저하고 이인영 의원 같이 소위 486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한 두세 명 있고, 또 우원식 의원, 또 신경민 의원처럼 좀 현재 지도부에 계신 최고위원이죠, 두 분 다. 그렇죠. 최고위원으로 계신 분, 뭐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연합군 쪽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486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나이가 5, 60대이신 분들은 좀 서운하시겠죠. 예. 오늘 오전에 이제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발족식에서 어떤 내용을 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자간담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구체적으로 좀 밝히실 예정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 모임이 만들어졌던 과정, 배경,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의 취지, 이거 중심적으로 아마 설명이 될 텐데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제대로 된 혁신을 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적 평가가 저희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혁신을 하려면 이제 우리 같은 블록이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친노 비노로 나누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렇게 뭔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당내 모습으로는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 개파 정치부터 청산해야 된다. 대한민국 우리 민주당은. 예. 또 앞으로 사회적 약자, 서민, 중산층들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보다 더 과감하고 보다 더 진취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이런 정책적인 혁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장을 할 생각이고요. 예.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행동하겠다, 또 노력하겠다 이런 이제 구상들을 밝힐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앞서 탈개파 그리고 이제 중장기 혁신 이런 원칙을 이게 취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김한길 대표 체제로 표현되는 그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 네. 말씀하셨듯이 뭐 대선 이후에 잘 반성의 기회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하셨는데 네. 이런 평가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이런 결과물로 나온 거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물론 이제 지도부가 하는 일이 좀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있거나 잘 못할 때는 우리도 쓴소리도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탈개파라고 할 적에는 소위 비노로 분리되는 현 지도부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요. 예. 친노라든가 혹은 다른 중진 의원들도 개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당이 그런 식의 소개파 혹은 개파로 나눠져서 건건이 대립할 때는 우리가 아마 다 모든 개파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지도부만을 겨냥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너무 단견이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치의 생산에서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누구와 대항하기 위해 모임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모이게 한 더 큰 동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모임은 작년부터 국정원 개혁 홍보단 활동, 또 예. 농촌 활동, 그다음에 을지로 지키기 등 우리 정치가 나가야 할 몇 가지 방향에 대한 우리들의 구상이 사전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된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최근 현안과 관련해서 특별히 지도부하고 각을 잡으려고 만든 모임은 아닙니다. 예. 최고위원 두 분이 이제 참여를 하시는데, 네. 여러 가지 탈개파라든가 중장기 혁신에 대한 이런 의견들을 사전에 이 모임 결성하기 전에 지도부와 소통의 기회를 좀 가져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아니, 아무래도 이 모임에 두 분의 지도부가 들어와 계신데, 예. 당연히 지도부들한테 전달이 됐고요. 또 다른 여러 동료들, 선후배들하고도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 무죄가 선고되면서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우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제였던가요? 이런 발언까지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무죄까지 나오면 이걸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이런 발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더 좋은 미래에 포함되어 있는 의원들은 작년 여름부터 특검을 주장해 온 사람들입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결국 이런 결과를 예측을 한 것이죠. 특히 검찰총장을 좀 입에 담기도 어려운 희한한 이유로 찍어내고 또 수사 검사들을 자천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 결국 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이 사건을 공소유지를 잘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 검사들을 지방으로 보내놓고 새로운 검사들로 이 재판을 맡게 하니 당연히 공소유지가 어렵지요. 그동안 재판부가 말이죠. 언세훈 씨 재판이나 이 김용판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검찰 측에다가 보강수사 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라고 촉구해 왔어요. 예. 근데 결국 이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것은 이 검찰이 재판부가 보강하라고 한 걸 안 한 것이죠. 말하자면 부실 수사를 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유지조차도 지금 검사로는 할 수 없다. 검찰로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필요하고 새로운 수사를 좀 더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공소 유지를 위해서도 이거는 특검이 아니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저는 우리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직을 걸고 특검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한길 대표가 그렇게 언급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 우리 당이 전력으로 이 관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일 이런 식의 검찰의 소위 말하면 고의적인 그 공소 부실 수사로 이 원세훈 씨까지 무죄가 나면요. 예. 우리 국민들은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뭐 60% 이상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지방선거에서 심판은 내려질 것이다.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 특검의 관철 여부는 뭐 새누리당이 키를 하나 또 잡고 있고요. 또 민주당이 어떻게 압박하느냐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오늘 출범하는 그런 더 좋은 미래 이 그룹 네. 차원에서 특검 관철과 국회 의사 일정 연기하는 방안 고려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런 식의 국회 전술은 사실은 지도부가 결정하시는 것이지 저희 같은 소장파 그룹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저희는 어쨌든 우리 지도부가 이 특검 관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이 처벌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예, 그런 방안은 이제 지도부에 촉구를 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김한길 대표 체제에 대해서 네. 지나치게 좀 중도 내지는 우클릭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글쎄 저는 또 당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김한길 대표를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 제가 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당의 정체성, 당의 진보개혁적 강령은 손을 대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예. 저는 당의 그 큰 노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선거 때 중도 성향의 유권자까지 포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움직임이 좀 너무 지나쳐서 당의 정한 정책 강령들까지 다 수정하려고 할 때는 저는 그것은 우리 더 좋은 미래 모임의 회원들이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안철수 신당과도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철수 신당 측과의 뭐 선거라든가 정책 연대, 그 의원님 개인의 입장이어도 좋고요. 또 더 좋은 미래는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더 좋은 미래는 안철수 씨 문제에 대해서 뭐 의논한 바는 없고요. 예. 이제 출범 이후에 이런저런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새로운 정치를 내걸고 새로 당을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당을 만들고 계신 분들한테 선거 연대부터 제안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은 연대를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당의 자체 혁신에 더 주력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최근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 문제라든가 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혹은 뭐 또 투쟁의 현장에서 같이 손을 잡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거는 각 당이 자기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각기 경쟁하는 그러한 민주의 장이기 때문에 선거 연대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특검을 둘러싼 공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면요. 그 네. 야권 연석회의가 모처럼 어젠가 열렸는데요.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불참을 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저는 그거는 좀 속 좁은 게 아닌가 싶은 게요. 지금 특검 문제는 지금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그 테이블의 주도성 이런 문제도 고민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 특검 문제는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문제인데 또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범야권의 일원이라면 초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같이 싸우는 게 맞다. 같이 싸우고 같이 싸우고 또 선거에서 경쟁하건 경쟁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제 발족식 갖고 여러 가지 구상하신 것들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좀 일정이나 행동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요? 네,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 김기식 의원이 우리 책임 운영 간사기 때문에 예.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본다면 정치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토론하고 또 수렴해 나가고 또 실천하는 일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좀 자세한 거는 이따 아무래도 책임운영 간사가 발표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네요. 예. 지금 준비하고 계신 더 좋은 미래 출범과는 별개로 또 네. 삼선의 최재성 의원 등이 주도하는 혁신 모임도 이르면 금주 중에 이제 발족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탈개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지방선거 앞두고 뭐 또 탈개파를 주장하는 또 개파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법한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가 말하는 탈개파, 이 개파라고 말할 때는 이게 무슨 그 의원들의 모임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 특정 보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소위 말하면 이제 패거리화되어 있는 이런 그런 그 정치 그룹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나 의원들이 자신들의 노선과 비전을 가지고 그룹을 짓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실천하는 것은 권장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파라고 안 부르고 정파라고 부르는데요. 예. 정파 활동으로 전환해야 된다. 각 지금 있는 개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지금 최재성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는 그 혁신 모임도 말하자면 여기는 이제 범개파적으로 소장파들이 모여서 공동의 실천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런 움직임이 당내에 많이 움직일수록 바람직하다. 결국 이 당이 뭔가 40, 50대 의원들이 꿈틀거리면서 당의 변화를 위해서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것을 분열적인 움직임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뭔가 당내에 역동적으로 꿈틀거리는 그런 새로운 흐름들이 생겼다. 이렇게 반가워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 새누리당에서 이런 모임이 생기면 다양한 모임이 생겼다고 분석하고 예. 민주당에서 이런 모임이 생기면 분열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저는 상당히 그 기준과 관점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체로 언론에서 좀 그렇게 좀 짚어가고 있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고정돼 있어서 그런 건데 그만큼 우리가 분열적으로 활동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당내가. 이제는 그렇지 않은 새로운 신선한 문제 제기하는 집단들 또 새롭게 실천하기 위한 혁신적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좋은 미래에는 뭐 좌장이니 보스니 이런 개념은 없고요. 김기식 의원께서 책임 간사로 앞으로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김기식 의원을 중심으로 한 5, 6인의 운영진이 있고요. 여기서 서로 수평적으로 의논하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와 가장 좋은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활동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또 이 모임은 기금도 만들어가지고 연구소를 만들어서 예.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지식인 또 외부하고의 소통도 우리 당이 이게 좀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시민사회 출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외부 전문가들과의 소통의 통로도 그렇게 만들어서 대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또 기회가 네. 닿으면 더 좋은 미래와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구 갑지역구입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김용판 무죄에 신이 난 새누리당 당대표부터 원내대변인까지 민주당을 조롱하고 특검 반대를 약속이나 한 듯 외칩니다. 들어보실까요? 먼저 황우여 대표.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도 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이러한 입장은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법부와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엄정수사, 공정재판에 전념하는 우리 사법당국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마저 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 재판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재판이 잘못됐다면 특판을 해야지 왜 특검을 합니까? 심재철 최고위원. 민주당의 습관성 특검 요구 고질병이 또 터졌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때만 해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마치 의인이라도 되는 양 치켜세우더니 법원에서 자기들 바라는 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있으니 습관성 불복에 다름 아닙니다. 한마디 하자면 그때 검찰은 정권이 최동욱, 윤석열 검사를 찍어내기 전 검찰이었지요.
정우택 최고위원은 뜬금없이 문재인 의원을 끌어들이고 재판의 공정성을 유린하는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의 행위야말로 상권 분리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어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박물관에서 아프리카 노동자 착취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기 직전 홍문종 사무총장. 특검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권은희 수사과장은 마치 정치인과 같이 행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로 부른다는 윤상현 원내수석부 대표. 판결에 대한 민당의 태도는 그야말로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도대체 민당이 생각하는 사법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편, 저쪽 편 갈라놓고 내 편에 유리하면 정의로운 판결이고 불리하면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하니 참으로 편리해서 좋습니다만 민주당의 특검 관철 의지 표명, 새누리당에게 총체적 공격 대상이 됐는데 새누리당 참 열심히 일하지요? 진돗 개같이 참 열심히 합니다. 진돗 개같이. 불독보다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논다 그래요. 그래서 진돗개를 하나 딱 그려놓으시고 우리는 진돗개 같은 정신으로 한다. 하여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현 시점까지만 놓고 볼 때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성사를 위한 야권의 공조 방안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정의당 같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에 앞서서 공동 시국대 등의 현실적 행동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정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특검과 관련해서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 정의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제 천호선 대표가 좀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선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지금 지난주에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게 이제 무죄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50%가 넘는 국민들이 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명백하게 특검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좀 증명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예.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작년에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특검에 대해서 시기와 방법은 남기고 일단 이걸 하자고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특검 주장에 대해서 삼권 분립 훼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예. 이거는 본인들이 하셨던 국민과의 약속, 국회 안에서의 약속을 또 뒤집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정성 훼손이 없도록 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셨는데 선거의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 불법 개입 사건에 대한 명백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특검 법안을 발의해 놓고 나서 야당의 입장에서도 진짜 이 특검을 추진할 강력한 의지를 새누리당이나 국민들에게 이렇게 잘 보여주지 못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의원께서도 다 특검이 필요하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힘이 센 민주당의 경우에도 이것을 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모습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도까지 왔으면 야당이 오히려 특검을 적극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좀 제대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고요. 예.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 전에 이번 2월 임시국회 안에 이 특검 법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제안한 바대로 야당이 전부 힘을 좀 모아서
이 특검을 진행해 나갈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 오랜만에 야권 연석회의 가지셨는데, 네. 어떻게 진행이 됐고요? 또 안철수 의원 측은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배경이 네. 뭐죠? 이게 어저께 이제 연석회의를 진행했다기보다는요, 연석회의를, 각기 연석회의라는 것이 이제 대표자 회의가 있고, 예. 이것을, 이렇게 뭐라고요, 준비해 나가는 실행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연석회의가 좀 작년 말부터 약간 소강 상태에 놓여 있었던 과정이 있었는데요. 실행위원들이 좀 긴급하게 모여서 이번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약간 이 연석회의에 대한 판단과 시각이 정의당이나 민주당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특검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연석회의로 이 특검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신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급하게 이 회의가 잡히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판단의 차이, 그리고 일정상 이게 좀 맞지 않았던 부분들 때문에 참여를 하시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 쪽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2월 임시국회 안에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각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것들을 좀 입장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공동행동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안철수 의원 쪽에서도 좀 더 논의를 해서 이후에 의견을 좀 모아보자, 이런 정도까지는 어저께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2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 네네. 처리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국민들의 의지는 상당히 이 특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 확인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특검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50% 이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특검 문제를 풀어가느냐, 이 문제가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오히려 특검 문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야당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것을 이게 무슨 지방선거 연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특검 단일 사안에 대해서 야당이 힘을 철저하게 모으고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이러한 노력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야당의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회에서 새누리당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외에 그 야당이 특검법 관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 어떤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실행 계획에 대해서 일단 야당이 좀 한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민주당도 안철수 의원 쪽도 약간 지금은 그것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셈법이 좀 복잡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도 밤늦게까지 의총을 하셨고, 그래서 특검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정도를 지금 구성을 결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모색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야당들이 한자리 모여서 특검 연대를 하는 것이 지금 신당을 또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부담스러우신 측면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 쪽에서 좀 약간 자체적인 어떤 방향성들이 좀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 좀 야당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 이런 것들을 좀 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연말에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 사자 회담의 결과로 이른바 양특,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이 중에 이제 특별위원회를 민주당 쪽에서 좀 받은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네. 그 관련해서 국정원 개혁 특위는 정의당 입장에서 보기에 나름대로 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이제 일정하게 특검을 유보시키고 국정원 특위를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요구했던 국정원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 철저하게 좀 관철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특검을 전제 위에, 그러니까 특검 속에서 국정원이 어떤 대선에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위에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졌어야지 좀 마땅하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정원이 이번 국내 정치에 어떤 정도로 개입했고 이것이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는지가 잘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 방안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족한 점들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특검을 위한 정책 공조는 하겠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네. 선거는 뭐 야권 연대 없이 완주하겠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이미 뭐 그런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어쨌든 국민들 대부분이 2017년에는 정권 교체를 하라는 요구들을 야당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도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의 야당들도 믿고 권력을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물음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 지난 시기 동안 각 야당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체 혁신이 좀 미뤄졌던 것도 단순히 이기기 위한 야권 연대에만 매달렸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야당이 정말 국민들한테 좀 새롭게 재평가낼 수 있는 자체 혁신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1차적인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야권 연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의당의 입장에서도 또 다른 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정의당은 상당하고 처음 맞는 전국 선거입니다. 예. 정의당이 어떤 정당인가를 국민들께 좀 제대로 또 알리고 평가받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는 야권 연대를 중요하게 1차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첫 선거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결국 네. 평가를 받으려면 선거에 후보를 내야 됩니다. 네네. 예. 지금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고려하고 계신 후보군들이 좀 윤곽이 잡혔습니까? 지금 저희가 17개 광역시도에 전부 다 후보를 내지는 못하지만 예. 주요한 지역의 광역 후보들은 전부 출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를 가지고 있고요. 예. 지금 울산의 조승수 전 국회의원, 인천의 김성진 위원장, 그리고 대전의 한창민 위원장은 이미 다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이고요. 예. 수도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2월, 3월 안에 지금 이 수도권이 굉장히 좀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3월 초까지 타당의 후보들의 윤곽 이런 것들을 놓고 저희 당으로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준비해서 출전시킬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회찬, 유시민 전 의원 그리고 천호선 대표는 어디에 나오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분들을 어디에 지금 특정해 놓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서울 수도권에 어떤 후보들이 나오시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출전하시는 것이 가장 정의당으로서 바람직할지 이런 계획들을 조금 더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분들 그 천호선 네. 대표나 노회찬, 유시민 전 의원 뭐 안 나오신다는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나오시는데 유시민 어디로? 전 대표님은 뭐 이미 오래전에 정계 은퇴, 그러니까 공직으로서의 출마를 하시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셨는데요. 예. 일단 이제 당의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출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당이 그분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뭐 필요하다면 출마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예. 다시 특검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네.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 쪽에서 어떤 자체적인 좀 논의를 확정을 한 다음에
네. 야권 연석회의라는 이런 틀 안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정의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특검법 관철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행동은 해야 된다라고 결정하신 게 있으신지요? 저희 어저께 그 천호선 당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야당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작년 이후에 이제 이 특검 연대라고 하는 것이 잠시 소강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데요. 예. 이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하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민들 다수가 지금 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전국 단위의 그 야당들 투어라든가 시국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국민 의지를 다시 좀 불러일으키는 이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국회 내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이제 전체가 과반이 되지는 않지만 이 그 특검 관철을 위한 국회 내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그 역할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논의 테이블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어제 천호선 대표께서 그 무라야마 도미치 전 일본 총리 면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당부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무라야마 총리 만나야 된다 이렇게 천호선 대표가 말씀하신 이유요. 네. 어쨌든 그 무라야마 다마가 지금 이 현재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아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무라야마 다마를 계승한다고는 했지만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가 집단적 자위권 주장이라든가 이런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꾀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신호탄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 무라야마 다마를 발표했던 장본인과 대통령이 함께 한일 관계라든가 동북아 평화를 새롭게 좀 잘 정립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일본의 아베 정부에게도 뭔가 그 대한민국의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것을 위해서 좀 이제 두 분의 만남이 성사가 되기를 저희들은 이제 원했는데 일단 대통령께서는 직접 면담에 응하시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예. 대신 뭐 총리 국무총리와의 어떤 면담 이런 정도를 좀 추진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이제 청와대 쪽에서 이야기가 와서 오늘 아마 무라야마 그 총리가 들어오시게 되면은 정홍원 총리와의 면담으로라도 이렇게 만남을 성사시킬지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변인이었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정말 십시일반으로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위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조중동이 감추는 세상, 조감세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국 비정규 노조 연대회의에 오민규 정책위원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전국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 아산, 전주지의 조합원들이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을 청구한 지 3년 하고도 지금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현대차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제기하는 손배소 결과는 빠르게 나온 반면에 노동자들이 적법한 근거를 바탕으로 낸 소송의 결과는 지금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3일과 18일 양일에 걸쳐서 1심 판결이 나오게 돼 있는데요. 이조차도 지금 연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오민규 의원과 함께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전국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 아산, 전주지의 조합원들 그 제기한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 예.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요. 정확히 언제로 예정이 돼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총 울산, 아산, 전주 1,600여 명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예. 서울중앙지법에 같이 냈는데 재판부를 2개로 그 쪼개서 맡겼더라고요. 그래서 예.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의 현대차 조합원들 1,309명이 그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요. 예. 이것은 2월 13일 선고 예정이고요. 2월 13일이요? 예. 그리고 나머지 한 295명 정도는 민사 42부에 배당이 되었는데요. 예. 그 사건은 2월 18일 선고 예정입니다. 예. 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어떻게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2010년 11월에 소송을 제기했으니까요. 예. 3년 3개월 동안 소송이 진행된 건데 사실은 다툴 만한 건 거의 다 다퉜습니다. 그동안 기일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기일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조합원들이 출석한 재판만 6번, 7번이 넘는 걸로 알고요. 예. 예, 조합원들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이 계속 서면으로 주고받은 케이스도 수십 차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13일, 18일 날 선고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길이 잡혀 있는데 예. 이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왜 두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이제 3년 3개월 지났으니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이걸 이제 지난 재판, 약 한 달 전에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이제 선고 일정을 잡은 것인데요. 예. 선고 일정을 잡고 나서 현대차 그 회사 측 소송 대리인이, 민사 41부에 별도로 또 증인 신청을, 증인을 3명을 더 신청을 하고. 재판을 더 이어가자? 예, 변론을 다시 열자라고 지금 신청을 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예. 혹시 그런 것을 또 받아들이게 되면 재판이 또 굉장히 늘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선택이 되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2월 24일에 법원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예. 법원 정기 인사가 있으면 재판부가 또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재판부가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별도로 또 변론을 재개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다음 또 변론을 재개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번 기일에 선고되는 것이 법 논리상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기다려온 양 소송 당사자를 위해서도 타당하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11일인데요. 예. 내일 모레입니다. 맞습니다. 예. 현대차 사측의 그런 변론 재개 신청, 예. 법원이 받아들인 건지 아닌지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까? 아마 당일 재판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특별히 법원이 저희들에게 미리 그런 걸 통지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3년하고도 지금 석 달이 지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좀 판결이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희들은 명백한 물증은 없습니다만 심증으로는 사실 이 재판이 지연되고 연기됨으로 해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를 보면 사실은 답이 좀 간명하게 나온다고 보는데요. 예. 이 사건만이 아니고 사실은 사건이 그 노동자들이 제기한 사건 혹은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예상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체가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측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파견법
그 관련 현재 다투고 있는 핵심 조항이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예. 2010년 10월에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현대차 사측이요. 예. 근데 저희들은 이게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회사 측 주장을 회사 측 주장에 손들어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재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빨리 판결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3년 4개월 동안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 사건이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하급심에 계류되어 있는 현대차 관련 저희 노동자들 제기한 다른 행정소송이 또 몇 개 있는데요. 예. 그 12건이 아예 지금 진행이 안 됩니다. 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재판부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예. 사실은 하급심 재판부들이 이런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이런 게 사실은 거의 회사가 패소하고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날 게 확실한데도 이걸 이유로 해서 소송을 지연시키는 명분으로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 더 문제고요. 그리고 불법 파견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형사 고발을 해놓은 게 마찬가지로 2010년 8월에 그 검찰청에 집어넣었었는데요. 예. 이건 역시 지금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조차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 처분 결정도 아직 안 내려진 상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지방 법원에서 선고 일정이 잡히고 있는 마당에 예.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이 기소 여부조차 판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현대차 사측에게 좀 유리한 방향의 일 처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1심 선고는 3년이나 이제 계속 끌고 있고요.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내용도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떤 소송 규칙이나 이런 문제점으로 봤을 때 이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관련 법 규정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요. 예. 판사님들이 하시는 건데 설마 그 강행 규정을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하시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마 훈시 규정으로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그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사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아마 강행 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판사님들이 강행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그 재판을 하시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예. 소송이 이제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거를 확인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인지 그 제기하신 소송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가장 핵심적으로 다투는 문제는 현대차에서 일하고 있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다투게 되고요. 예. 만약에 불법 파견이 확인이 되게 되면 현행 파견법상 불법 파견으로 2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그 원래 그 사용 사업주인 원청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입각해서 정규직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선 현대차는 당연히 불법 파견 자체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사실 핵심적인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미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그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 이게 맞으니까 확인해달라. 이런 소송이신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기하신 소송은 3년이 넘도록 그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그 상대로 제기한 그 손배소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는 손배소송이 또한 10여 건 있는데요. 작년부터 계속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벌써 5건에 대해서 최종 선고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금 총 121억 정도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상태고요. 앞으로도 100억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조만간 판결이 쭉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합하면은 한 220억 정도 되는데요. 230억 정도 됩니다. 이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 상대로 낸 소송, 그 1인당 나누면은 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제일 많은 그 사건이 약 한 400여 명 조합원들 걸려있는 사건이니까요. 1인당 나누면 약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씩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참 보시기에도 예. 당사자들이 제기한 그런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렇게 늦춰지는데 예. 회사가 제기한 이런 손배소들을 또 즉각 뭐 그거보다 훨씬 앞당겨서 판결이 나온 상황을 보시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불법 파견 문제는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찰은 불법 여부 자체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예. 지금 소송 제기하신 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노동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소송을 제기하신 상태니까요. 예, 소송 제기하신 그 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안타깝게 이제 지난 이 정규직임을 확인하고 정규직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 과정에서 2010년 이후에 114명의 조합원들이 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리고 해고되지 않은 조합원들 중에도 이제 다수가 정직 3개월부터 정직 2주까지 다수가 이제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었고요. 예. 예. 그리고는 지금 나머지 조합원들 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노동조합 투쟁 지침에 따라서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114명의 해고자들은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생계비조차 없이 지금 해고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도저히 생활고호 문제 때문에 예. 아르바이트를 비롯해서 이제 이런 생계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해고자들은 지금 오늘도 중앙지법에서 혹여 선고를 연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울산, 아산, 전주 해고자들 20여 명이 현재 서울에 올라와서 오늘부터 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해서 예. 중앙지법이 빨리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좀 전개할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기존에 이제 현대차 기존의 정규직 노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노조나 그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연대나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제 막연한 생각인데 어떤지 또 그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직접 재판에 오셔서 진술을 하시거나 이들을 불법 파견으로 사용해 왔다라고 하는 건 가장 이제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진술서를 써주시는 적극적인 분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이제 해고자들이 아무래도 생계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품 판매를 비롯한 이런 재정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데에서 도움을 주시거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부당한 저희들의 내려지는 탄압들, 해고에 대해서 집회를 비롯해서 서명운동 등등에 동참을 해주시는 분들이 쭉 계시고요. 예. 물론 아직까지 이제 집행부나 지도부 차원에서 좀 화끈한 지원과 연대 이런 것은 안타깝게도 지금 잘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예, 그런 것까지 좀 연결이 되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군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현대차 비정규직, 사실은 정규직인데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분들을 대표해서 오민규 위원님하고 전화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 호랑이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퀴즈가 많이 나오는데요. 정답 4번이고요. 내일 7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